네, 안녕하세요. 서울국제도서전 작가시대 장르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본 대담은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학과와 함께 진행이 되고요. 연쇄살인범을 피하는 몇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제 옆에 계신 서미애 작가님과 지금 화면에 계신 막심 샤탕 작가님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를 맡은 저는 김홍민이라고 하고요. 복스피어 출판사 대표입니다. 네.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간단하게 작가 소개를 먼저 드릴 텐데요. 서미애 작가님은 대학 때 시를 쓰셨고 대학 졸업 후에 드라마 작가로 일하셨고요. 그리고 2009년에 연쇄살인마 유영철 정남규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첫 번째 장편 소설 인형의 정원을 출간한 이후에 하영연대기 3부작으로 명명할 수 있는 잘자의 엄마와 모든 비밀에는 이름이 있다를 통해서 연쇄살인범의 파괴적인 성향과 이러한 성향이 주변에 끼치는 영향력에 관해 묘사한 바 있습니다. 막심 샤탕 작가님 이력이 상당히 긴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좀 짧게 요약하면 1995년에 배우로 연극에 참여하기도 하셨고요. 출판계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프랑스 대형 서점에서 일하다가 저명한 출판인을 만나서 그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때 쓴 소설이 2002년에 출간된 악의 영혼이고요. 이후로 범죄 심리학과 법의학을 공부하며 악의 유희와 악의 주술을 연달아 출간해서 악의 3부작을 완성한 바 있죠. 연쇄살인범의 급증으로 인한 6번째 종말이라는 대담한 구상으로 집필한 가이아 이론에서는 생물학, 유전학, 사회학, 인류학 등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 폭력의 원인을 심도 깊게 분석한 바 있습니다. 나이는 저랑 동갑이세요. 우선 두 분께 공통으로 질문을 먼저 드릴 텐데요. 아 맞다. 네. 작가님 인사. 제가 깜빡했네요. 제 옆에 있는 서미애 작가님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94년에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해서 지금 28년째 미스터리 스릴러를 쓰고 있는 서미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막심 샤탕 작가님도 독자분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Même si ce n'est pas en vrai, au moins j'ai l'impression d'être un petit peu là quand même. 물론 제가 지금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기분이 듭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작가님 소개 잘 들었고요. 그 두 분께 공통으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력에서 소개한 소설들을 쭉 읽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계속해서 소설에서 연쇄살인범이 등장을 하는데요. 왜 두 분 작가님은 연쇄살인범에게 끌리게 됐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서미애 작가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길래. 제가 한 3년 전쯤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갔을 때 저희 에이전시한테 너는 왜 추리작가가 됐니?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사실 그때 왜 내가 추리작가가 됐지?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마도 제 주변에 어릴 때 봤던 시체라든지 아니면 골목의 풍경들, 경찰들이 몰려왔었고 그 여름 땡볕에 맡았던 소독약 냄새 막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추리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 연쇄살인범이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다 아시는 어린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2003년부터 2006년 정도까지 살인을 저질렀던 정남규 같은 경우에 저희 집 주변에 한 3km 반경 안에 3건의 살인사건을 저질러요. 구로구하고 고척
부척동, 뭐 신월동, 제가 그 중심에 딱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얼마나 분위기가 흉흉해지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 새벽에 일 갔다가 돌아온 어떤 아주머니가 돌아가셨고, 밤늦게 공부하다가 돌아온 여고생이 죽었고, 이렇게 그냥 내 옆집의 사람들이 이유 없이, 그때는 사실 그게 연쇄살인이라는 걸 몰랐지만 어느 순간 굉장히 괴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2호선 열차 노선에 따라서 살인이 저질러진다. 또 한편으로 비 오는 목요일마다 살인을 저지른다. 연쇄살인범이. 그러니까 그 신문에서 막 떠들고 하니까 제가 작가로서, 더군다나 스릴러를 쓰는 작가로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자꾸 이상하게 만나게 되고, 되게 이상한 케이스가 뭐였냐면, 저는 유영철 사건의 처음부터 끝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맨 처음에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분들을 만났고요. 시체를 부검했던 부검의를 만났고, 현장에서 시체를 발굴했던 과학수사팀을 만났고, 그다음에 그 체포하고, 그다음에 프로파일링 했던 분까지.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를 찍겠다고 갔던 다큐 감독까지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마지막에 유영철을 언젠가 한번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막심 작가님은 왜 연쇄살인범에게 끌리셨나요? 저희의 청소년기로 좀 거슬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커가면서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좀 음울하고 음산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것을 이해해서 인간을 좀 더 좋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궁극적인 악이라고 한다면 그 즐거움을 위해서 죽이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연쇄살인범일 텐데, 그래서 연쇄살인범들을 이해를 한다라는 것은 아마 인간을 거의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자가 뭔지를 이해하면 빛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범죄 심리학을 공부해서 연쇄살인범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들의 그런 좀 음울한 부분, 침울한 그런 인간의 본성들을 분석을 하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스스로 안심을 하기 위해서 한 것들이었는데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음울한 것을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인간에 대한 희망을 얻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스릴러나 연쇄살인범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고 읽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고 나면 사실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괜찮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읽고 나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괜찮게 느껴지셨어요? 그 하양 연대기나 악의 3부작 을 보다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인형의 정원에서의 수사 장면이나 그 악의 영혼에서의 부검 장면 같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연쇄살인범을 실제로 만난 게 아닌가, 혹은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부검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실제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런 승낙을 얻었지? 일반인이 부검 장면을 볼 수는 없을 텐데, 그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좀 궁금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셨는지 먼저 좀 서명희 작가님께 여쭤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리 작가가 된 이후에 국가수를 굉장히 여러 번 갔었고요. 그래서 그게 출입이 가능한가요? 추리 작가니까 가능하죠. 추리 작가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그런 그 신청을 하죠. 견학을 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회가 단체로 해서 한 10명 정도 견학을 하고, 근데 이제 그 당일 코스가 있어요. 그리고 맨 각 부서마다 여기서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기네들이 하는 그 부서는 어떤 일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 맡고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오후 한 3시쯤 되면 그 저희가 이렇게 동그란 원으로 된 계단으로 해서 막 내려가요. 지하로 어떤 건물을. 커다란 팬이 돌고 있고 컴컴한데 이렇게 그 팬이 돌아가는데 빛이 들어오는 곳으로 지하로 저희를 이끄셔가지고 내려가서 도대체 어디를 우리를 데려가려고 이러나. 부검실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날 당일에 있었던 부검이 다 끝나고 이제 환기하는 팬이 돌아갈 때 저희가 들어가서 견학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쓰이는 부검 도구라든지 그런 것도 다 보고 또 실제 부검을 견학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거는 사실은 그 법의학 교실 가서 견학을 했고요. 국가수에서는 사실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견학을 안 시켜줬고, 이제 일반인도 그런 견학을 할 수가 있나요? 신청을 하면 가능한데 관련자만 가능하죠. 관련자. 네네. 아, 범죄와 관련이 있는 자. 관련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있어야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형사분들하고는 친분을 꽤 오래 맺어가지고 지금 거의 한 20년들 만나고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누군가를 끌고 와요. 제가 이제 어떤 사건을 막 얘기하면 그 다음번 만날 술자리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와요. 얘가 거기서 현장에서 시체 발굴한 사람이야.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쓰고 있다거나 아니면 또 그 궁금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막 물어보죠.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점에서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영화나 드라마를 제가 썼기 때문에 이 영상 관련해서도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강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검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의학자라든지 또 과학수사 하는 분들, 프로파일러들에 대해서 많이 초청하고 이제 강의를 듣게 되죠. 그런 분들을 저는 그냥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바로 끝나면 가가지고 개인적인 친분을 맺습니다. 제가 술을 사드리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는 이런 걸 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깊은 얘기를, 사실은 초반에는 자기가 담당하는 사건 얘기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여러 번 만나면서 저도 이제 그분한테 어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좀 해드리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작품에 대한 거라든지. 그러면 이분들은 현장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이야기니까 그거를 막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해요. 집에 자기 부인한테 부검한 얘기 하겠어요?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하고 싶은 거죠. 내 얘기를 좀 들어봐줘. 근데 소설가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주고 또 써주기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다음에 한 2번 이상 만나면 그분들에게 제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히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좀 그 현장에 있는 분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그다음에 이제 연쇄살인범을 공부하면서는 정말로 범죄 심리, 이상 심리, 또 뭐 그 콜린 윌슨이 쓴 어떤 범죄사라든지 인간의 폭력사에 관한 그 인류사 이런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서 왜 인간이란 존재는 이렇게 이 모양이지? 라는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제 앞에 있는 이 책이 지난달에 나온 막심 작가님의 데뷔작을 만화로 그린 책인데요. 실제로 이 책 소설 버전과 만화 버전을 보면 시체를 부검하는 장면에 대한 묘사가 단순히 머릿속으로 그린 게 아니라 작가가 진짜 봤구나, 이거를 옆에서 몇 번이나 굉장히 길고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생생한데, 이제 데뷔작에서 이제 그런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어떤 노력을 했나 막심 작가님은.
그런 게 이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En fait, 네. le travail du romancier, c'est d'inventer. c'est de créer. 사실 소설가가 하는 일은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Ça vient d'être 그렇지만 dit, 추리 소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신 c'est 것처럼 d'essayer d'être réaliste. Et pour ça, 최대한 moi, j'ai étudié la 현실적으로 criminologie 해야 되는 légale.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의학을 공부하고 범죄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야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검 현장에 가봐서 그 법의학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그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스칼펠을 들고 그 인체를 부검을 할 때, 메스를 들고 부검을 할 때 그 부검을 할 때 그 느낌이 어떤지, 그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부검이의 얘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프랑스의 부검실에도 많이 가보고 미국 부검실에도 많이 가서 그 현장에서 계속해서 현장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지 최대한 현장에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부검을 할 때, 시체를 부검할 때 시체의 냄새가 무엇일까? 그 냄새를 내가 어떻게 묘사를 할 것인가? 냄새가 끔찍하다, 냄새가 싫다라고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냄새가 무엇인지, 그 냄새가 어떤지를 정말 체험하지 않고서는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저는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범죄 관련된, 범죄 심리학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미국에도 많이 갔고요. 미국에 가서 그 연쇄살인범을 담당했던 수사관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연쇄살인범의 가족, 그리고 연쇄살인범의 생존자들이 있다면 생존자들을 만나서 그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소설가라면 그 많은 것들을 창조해낼 수가 있죠. 하지만 실제로 생존자를 만나서 그 공격을 어떻게 당하고 공격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의 얼굴 자체가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그거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백상호가 공격을 할 때 공격을 하는 시점에 눈빛이 변하는 것처럼 연쇄살인범이 처음에는 정상적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빛이 변하면서 모든 감정이 폭발하면서 행동을 옮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끔찍하다고 느끼지만 소설가의 입장에서는 또 흥미롭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쇄살인범의 정신 상태를 조금 더 알 수 있고, 제가 몇 년 동안 그런 작업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책에서 연쇄살인범이 어떤지 이렇게 묘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연쇄살인범이 등장하는 소설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들 읽으셨죠? 과거에도 많았고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책들을 소개할 때 출판사들이 한결같이 쓰는 문구가 있어요. 연쇄살인범은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굉장히 진부하고 오래된 주제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단 말이죠. 저 같은 일반인은 잘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학습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런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두 분 작가님은 이 주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으니까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서미애 작가님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그 인간 연쇄살인범이 만들어지는 것인가 태어나는 것인가가 제 잘자요 엄마 그 뒷표지에 나왔던 그 헤드라인인데요. 저는 사실 그거를 어느 한쪽에 뭐 정의를 두지 않고 썼죠. 그 주인공들의 태생이나 환경이나 살아온 이력들이.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연쇄살인마를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단순한 수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정의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1 더하기 1은 2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1 더하기 1인데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굉장히 그 아주 사소한 요인 하나 때문에 삐끗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구나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저도 살인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경계선에서 잠깐 일화를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동생을 죽일 뻔한 적이 있어요. 목을 졸라서. 어릴 때요? 제가 중학교 때인데 동생이 저한테 욕을 해서 이 감히 어린 놈이 어떻게 누나한테 욕을 해라고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동생이 막 죽여봐 이런 왜 남동생들의 그런 왜 있잖아요. 도발. 그래서 누나가 이제 그 힘을 과시한다면서 목을 졸랐는데 그 순간이 저는 아마 살인범이 이렇지 않을까라고는 느꼈어요. 나중에 제가 추리소설 쓰면서. 왜냐하면 그 순간에 저는 제 느낌을 알고 있거든요. 동생이 눈이 이렇게 뒤집혀서 쓰러질 때에서야 제가 정신을 차리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하고 동생을 막 흔들어 깨웠거든요. 그 순간에 저는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져 있었고요. 저의 감각은 오로지 동생의 목을 조르고 있는 손밖에 없었어요. 다른 감각은 느껴지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제 눈앞에 있는 동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냥 지켜만 보다가 어느 선을 넘을까 싶은 생각에 바로 정신이 딱 돌아와서 동생을 흔들어 깨웠거든요. 저는 그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의 차이지 전 누구든지 어느 순간에 살인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냥 내가 놀다가 친구를 밀었는데 이 친구가 넘어서서 잘못 넘어져서 살인범 죽게 되면 내가 살인범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일상에서의 어떤 돌발 상황에서 내가 살인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이렇게 연쇄살인 살인범이 딱 별종으로 이렇게 분류돼서 뭐 이마에 별 박혀 있고 이런 존재들이 아니고 내 이웃이고 성장해 나가면서 어떤 분노가 쌓이고 사회적인 분노, 나의 인정 욕구는 그 충족되지 않으면서 세상에 나의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알리고 싶을 때 가장 가볍게가 아니라 이렇게 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폭력밖에 없다는 거죠. 나의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의 그 빈 곳을 그것으로 채우는 거죠. 폭력으로, 사회에 대한 폭력으로. 저는 그래서 사실은 연쇄살인범이 어떤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에는 이미 어떤 씨앗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씨앗을 발현할 수 있는 햇빛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족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살인범이나 연쇄살인범이 되기도 하고 그 과정이 없이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듯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심 작가님은 어떠세요? Normalement, on devrait pas dire qu'un tueur en série 일반적으로는 연쇄 살인범이 유전적으로 살인범이 됐다라고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온 바에 따르면은 범죄 유전자라는 것은 그런 범죄 염색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굉장히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어떤 연쇄살인범들은 또 굉장히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모두에게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굉장히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정상적인 어른으로 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왜 누구는 똑같은 어린 시절을 겪었어도 나쁜 사람이 되고
그 정상적인 사람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끊임없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삶에 우리에게 여러 옵션들을 던져주는데 그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항상 선택을 합니다. 이런 선택이 우리가 연쇄살인범이라고 한다면 이런 음침한 선택들을 계속 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계속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거의 결과가 범죄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본능에 반해서 의지를 발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 염색체는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악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악은 존재하는가? 누구는 악마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좀 절대적인 악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존재할까요? 저는 답변은 없지만 제가 이 책들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형이상학적으로도 답변을 찾아보기도 하고 질문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질 때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가치관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가 아니면 거의 좀 더 초월적인 힘이 작용을 하는가 이런 선한 힘 아니면 악한 힘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정말 존재를 하는가. 연쇄살인범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존재상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그 인격의 구축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원한과 많은 좌절감들을 겪게 되는 거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 범죄를 통해서 이런 압박감을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 사회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모든 증오를 해소하게 되고 그리고 여성에 대한 증오, 대부분 연쇄살인범들이 남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좌절감을 많이 겪은 남자들이고 여성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갖고 있는 남성들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쌓여왔던 좌절감과 압박감을 해소하는 방법이 연쇄살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인을 함을 통해서 이 사회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자리는 파괴자야. 내 자리는 지배자야. 내가 가장 강하고 그래서 난 힘이 있기 때문에 난 죽일 수 있고 사회의 그 어떤 사람도 그거를 할 수가 없어. 죽일 때 나는 즐거움을 느끼고 그래서 난 다시 시작할 거야. 이런 메커니즘이 발동을 해서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살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살인을 통해서 느꼈던 그런 강렬한 그 감정들을 다시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인간이 어떻게 구축해가고 성장해 가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쇄살인범은 제가 생각하는 경우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에 한국에서 그 강윤성이라는 사람이 잡혔죠. 연쇄살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현대로 와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가 아니면 과거에도 많고 현대에도 많았는데 단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진면목이 더 잘 드러나는 건가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두 분 작가님의 작품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 작가님께서는 본인의 작품들을 통해서 정말 요즘 사회가 흉흉하잖아요. 제가 무슨 프랑스
정신분석학자가 쓴 책을 보다 보니까 전체 인구의 4% 정도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 4%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거죠. 25명 중에 한 명이니까 요 방 안에도 한 명 정도는 이라는 뜻인데 그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다들 불안해하잖아요. 서로 못 믿고 두 분 작가님은 이제 그런 인간들 연쇄살인마를 등장시킨 작품을 통해서 독자들이 이런 걸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본인의 책을 읽고 독자들이 이런 걸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나는 이 작품을 썼습니다. 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 먼저 통계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제가 본 통계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그 미국 연쇄살인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쇄살인범이 살고 있는 동네가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활동하고 있는 게 200명 선이다. 사실 그게 제가 한 20년 전쯤에 봤던 자료인데 FBI에서 나온. 근데 이제 뭐 그리고 80% 이상이 백인이고 뭐 사실은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사람들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통계를 했기 때문에 그건 이미 잡힌 사람들에 대한 통계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되게 그 불완전한 통계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시대별로 치면 그 폭력이 허용되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예전에는 전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면 그 대장군이 돼서 지위가 올라가고 나라에서도 막 영웅으로 대접을 받고 우리가 왜 지금은 시대극으로밖에 안 보지만 그 중세시대의 그 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전장에 나가서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굉장히 영웅시대던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막심 샤탕께서 얘기하셨던 그 내 존재에 대한 확인.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폭력의 시대가 아니라 지성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가 이제는 나쁜 걸로 돼버리는 거죠. 악행이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그래서 간혹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폭력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는 누군가의 살을 배고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외과 의사가 되고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어떤 상대를 찌른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연쇄살인범이 그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연쇄살인범을 그리면서 여기서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 뭐 이런 거를 이제 질문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연쇄살인범이 더 어떤 거대한 악이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 살인의 횟수가 많은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막 더 거대한 뭐 무슨 암흑의 그러니까 정말 악의 진수 같은 어떤 존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안 잡혔을 뿐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자기 그 사건을 저지르면서 나를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어떤 그 프로파일링 하는 기법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안 잡히기 위해서 멀리서 살인하다가 어느 순간 안 잡히면 점점 더 자기네 집 주변에서 살인을 저지르거든요. 이제 피곤한 거죠. 도망 다니기가. 그래서 어떤 경우는 미국에서 유명한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에는 욕조 그 벽에 써놓잖아요. 제발 나를 빨리 잡아달라고. 수사진들이 못 잡은 거죠. 그래도. 나중에는 어쨌든 잡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 들어와서 우리가 연쇄살인범이 더 많다고 느끼다거나 아니면 사이코패스가 왜 이렇게 많지라고 느끼는 거는 사실은 많다기보다는 정보가 너무 반복돼서 쏟아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인데 지금은 정말 수십 종의 미디어가 만약에 그런 흉악한 사건이 벌어진다 하면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고유정 사건이라든지 이러면 어느 날부터 이 사건이 사람들의 뇌에 사라질 때까지 TV, 뭐 인터넷, 뭐 어디 온갖 군데 뉴스에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다못해 정말
쓸만한 정보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도 다만 사람들이 클릭해서 보니까 그 클릭 수를 올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극적인 내용으로 사건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세상은 너무 험악해. 그냥 고정 한 명이 저지른 사건인데 마치 수십 명의 그 악한 여성들이 뭐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정말 대한민국에 활동하던 열 몇 명의 희생자를 낸 연쇄살인범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성살인 사건이나 또 정남규, 유영철, 뭐 정호순 사건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안 잡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CCTV가 엄청나게 많고 과학수사도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견학을 올 정도로 과학수사가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DNA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취재를 해봐서 알아요. 세계 최고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뼈아픈 역사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데이터가 많았어요. 우리는. 산풍이 무너지고 막 이러면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안타깝게도 그 때문에 되게 과학 수사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러다 그 덕에 사실은 지금 한두 건 하면 바로 잡히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래요. 쟤를 안 잡았으면 쟤는 틀림없이 앞으로 굉장히 여러 건의 사건을 계속 저지르고 다닐 사람이다. 다만 우리의 과학수사 덕분에 지금 빨리 잡힌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 작품 속에서 제가 그리고 싶은 연쇄살인범은 사실은 초반하고 많이 다른데요. 초반에는 제가 궁금해서 연쇄살인범이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지? 그게 궁금해서 공부하는 차원으로 많이 다뤘는데 어느 순간 그들의 존재가 되게 참 뭐랄까 허접하다는 거를 느낀 다음부터는 저는 오히려 피해자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 인간 때문에 나의 삶이 중단당한 사람들, 그 가족들 뭐 이런 쪽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막심 작가님은 어떠세요? 네, 정말 맞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그리고 수사기술의 발전 때문에 지금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신속하게 연쇄살인범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죠. 과거에는 연쇄살인범이 될 만한 그 사람들이 초창기 살인을 저지르고 나면 바로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연쇄살인범의 통계를 보면 사실 피해자가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살인 사건을 둘러싼 모티브 자체가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굉장히 그 변태 정도가 악랄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런 심리학적인 배경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을 비록 살인은 한 번밖에 저지르지 않았어도 잠재적인 연쇄살인범이라고 저희들은 간주합니다. 사실은 한 번밖에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연쇄살인범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사실은 과거보다 지금 현재 연쇄살인범이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수는 적은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떨까요? 연쇄살인범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방식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삶의 방식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늘리고 잡아당기는 그러한 그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지적인 유연성이 상당히 높아야 되는 거죠. 단순히 지능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적응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연쇄살인범이 1인당 연쇄살인범의 수가 제일 많다고 하셨죠. 미국은 맞습니다. 미국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반대의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땡기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를 보면 고상한 가치, 도덕적인 규범을 중시하는 사회이면서 동시에 포르노 영화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제1위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항상 충실해야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러한 섹슈얼리티를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도덕적인 규범이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포르노 영화를 엄청나게 보는 나라이죠. 그리고 또 운동을 많이 해서 잘생겨야 된다, 몸매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가장 정크푸드가 많은 나라, 가장 비만 환자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양면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커뮤니티에서 많은 공동체적인 가치를 중시하지만 사실은 또 굉장히 이기적인 사회입니다.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양가의 감정, 양가의 가치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사회, 사람을 계속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유연해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 반대의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당겨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 깨지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일탈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고 결국엔 연쇄살인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연쇄살인범의 수가 제일 많은 것입니다. 정도가 다르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면모가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양가의 가치가 상존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연쇄살인범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유럽 사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제가 아직 자세히는 몰라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러한 현상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빨리 연쇄살인범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연쇄살인범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소재, 그러니까 살인이나 범죄, 연쇄살인 이런 소재로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아무래도 독자들의 피드백 역시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최근에 무슨 작가의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그 작가가 이제 소설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아내가 이제 남편을 살해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소설이었는데 그 남편을 막 토막살이네요. 그 뒤로 이제 이 여자가 연쇄살인범이 되는 이런 과정을 그린 작품인데 그 작가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쓰고 나서 독자들한테 댓글을 받았는데 살인을 즐기는 거 아니냐, 살인을 긍정하는 거 아니냐, 그 반응을 듣고 자기가 기겁을 했다. 요즘 들어 부쩍 더 어떤 소설의 한 장면, 그 다음에 소설의 등장인물의 대사 하나 이것만 딱 띄워다가 이건 여성 혐오 아니야? 이건 남성 차별 아니야? 라는 식으로 작가들에게 공격적인 피드백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두 분 작가님의 경우에는 어떠신가요? 그런 독자들의 반응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거나. 이번에는 막심 작가님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암을 고치기 위해서 꼭 우리가 암에 걸려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죠. 자기가 환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변태가 아니어도 변태성에 대해서 좋은 작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묘사의 정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작품을 쓰고 있지만 이러한 악에 대해서, 이러한 변태성에 대해서 저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상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 즐거움이 저는 크고 이것은 하나의 오락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오락은 그렇지만 굉장히 어두운 오락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가장 끔찍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의식적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독자들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 안에 감추어진 그 어두운 면모를 살펴보고 무엇이 사람을 범죄로 이끄는지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스릴러에는 분명히 오락적인 요소가 있죠.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책을 읽고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살펴보지만 하지만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러한 내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책을 쓰면서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끔찍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고귀한 감정, 끔찍한 인간도 있고 그리고 또 빛을 발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정말 매력적인 그러한 주인공들을 저는 항상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제 이야기 자체가 어두운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쓰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 장면을 충격적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쓰는 경우는 없어요. 다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장면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살인범의 범행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독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것을 묘사하는 것뿐이고 근데 한 부분을 가지고 뭐 리뷰를 쓴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소설 쪽보다는 영상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회를 또 기다리면 이 앞에 부분에 있었던 폭력적인 장면이나 이런 것이 뒤에는 또 이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쭈루룩 읽어보면 그 장면이 다 왜 들어가 있는지를 독자들은 완결을 통해서 다 아니까 굳이 한 장면을 찝어서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남성 여성을 나누는 것도 사실은 그 뭐랄까 이게 분란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만드는 것 같은데 특히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독자들 또 뭐 그 네티즌들이 댓글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창작자 입장에서 독자들의 어떤 의견은 중요시 생각하지만 의견이 아닌 비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시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비를 걸고 싶어하고 딴지를 걸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굳이 제가 대꾸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너는 써라. 나는 나의 길, 내 작품을 쓰기도 바쁜데. 그리고 이제 인상 깊은 리뷰를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잘자요 엄마를 썼을 때 2개의 리뷰가 정말 되게 많이 인상이 남았는데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아동학대를 당하면서 그 세상에 대한 온기를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엄마에게서조차도 느끼지 못한 아이가 이제 커갖고 성장해서 연쇄살인범이 되잖아요. 자기 엄마를 첫 번째로 죽이고.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아동학대에 관련돼 있어서 어떤 독자분이 리뷰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기 내면에 정말 꾹꾹 감춰뒀던 어린 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사실 그래서 자기는 되게 이 작품을 읽으면서 고통스러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추수소를 읽으면서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면서 사시는 분이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됐다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리뷰는 더 기억 남는 거는 자기는 지금 내 아이를 둘 옆에 재워놓고 이 소설을 봤다. 그러면서 그 엄마라는 존재가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아이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 많이 깨달았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사소하게 하는 말 한마디도 이 아이에게는 학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고 느낀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뒤 2 리뷰만 보고 이거면 내가 이 작품을 쓴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건 그런 의미잖아요. 나를 각성시키고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즐겁게 보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도 사소한 한두 가지 깨달음은 얻을 수 있잖아요. 밤늦게 다니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그 정도면 저는 충분히 제 소설의 존재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비를 걸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저는 조용히 비껴갑니다. 비껴가고 그냥 저의 길을 갑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연쇄살인범 얘기를 한 50번 정도 했으니까 좀 이제 가벼운 질문 좀 해볼까요? 저도 이제 편집자인데 그런 게 궁금했어요. 작가분들이시니까 소설을 쓰고 출간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편집자들과 일을 많이 하시죠. 그 중에 도움이 된 사람이 있었다면 어떤 이유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막심 작가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장르 소설을 많이 읽으면서 작가로서 성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편집자들과 굉장히 다양한 편집자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의 작업 방식을 바꿔준 분도 계셨습니다. 좀 더 어린 시절이었는데 청년이었고 어렸을 때는 좀 공상도 많이 하고 톰 소여와 같이 그런 모험들을 꿈꿨었던 어린이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불어 선생님,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이 제가 수업 시간 동안에 글을 쓰는 거를 봤었습니다. 공상 이야기였는데 픽션이었었는데 저의 노트를 가져가서 읽으시고는 그 다음 날에 저한테 너무 좋은 이야기다, 너무 재밌는 이야기인데 너무 못 썼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작가가 되고 싶으면 일단 불어를 잘 해야 되고 그러면 도와줄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계속 불어를 잘 쓰기 위해서 불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글 쓰는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글 쓰는 실력을 많이 다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불어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의 소설가로서의 기반을 닦아주셨던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편집자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미 편집자를 만나기 전에 뭐 문장이나 이런 공부를 다 대학에서 마친 상황이어서 그리고 또 대학 다니다가 신춘문예가 돼서 데뷔를 한 상황이어서 사실 소설을 쓰면서 출판사랑 계약을 맺고 편집자들을 만났을 때는 거의 그분들은 저한테 터치를 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알아서 원고 드리면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냥 의견 한두 마디 더 나누고 그럼 제가 씬을 한두 개 더 첨가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 초고의 90% 이상으로 그냥 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치는 것도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머릿속에 많이 생각하거든요. 많이 생각하고 또 그 글을 쓰는 방식 자체가 그 어제에 쓴 것을 이어서 쓰는 게 아니라 오늘 다시 맨 첫 페이지부터 새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쓴 것을 수정해 나가면서 쓰다 보니까 거의 마무리 쓸 때쯤이면 저는 앞 페이지는 거의 한 100번 이상을 수정을 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고를 넘겨도 거의 고칠 게 없는 정도가 되는 너무 잘난 척인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지금 편집자가 사실 제일 편하긴 한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가 왜 이런 의도를 썼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귀를 잘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 쓸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지금 편집자라면 엘릭스 편집자. 네, 임지혁 편집장님이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당신의 별이 사라지던 밤을 쓸 때 중간에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어떤 가족의 죽음을 본 게 그때 처음이어서 사실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글을 쓴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특히 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제가 옆에서 엄마를 챙겨드려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그 오빠의 죽음에 대해서 꽤 오래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다 보니까 뭐 글 쓰는 작업을 거의 뭐 지금 저에게 출판이고 뭐고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이 죽음을 저는 그 오빠를 보내는 과정을 좀 겪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1년 정도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렇게 출판사 입장에서는 왜 출판 스케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 기다려 주시고 저는 마침 또 거기 이제 그 책 속에 어떤 가족의 죽음을 겪는 그 아빠의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겪었던 그 경험들, 그 1년의 시간들이 그 책에 다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저를 기다려주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준 편집장님 덕분에 굉장히 충분히 회복되고 그다음에 작품 안에서 저가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편집자가 제일 좋은 편집자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막심 작가님 이력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님과 같은 문학 동인 모임, 상상계 리그라는 동인 모임에서 활동한다고 들었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님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시죠. 책도 너무나도 많이 팔리고 부러울 만큼 어떤 모임인가요? 이 상상계 리그라는 모임은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이 상상계 리그라는 것은 소설가들의 모임입니다. 문학에 대한 비전이 비슷한 사람들이죠. 오락의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책들, 그러면서 또 이런 문학 세계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래서 저희 그 상상계 에서는 이렇게 과거 뭐 줄 베른 같은 대중소설가들, 알렉산드르 듀마 같은 그러한 대중소설가들과 우리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오락 문학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또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 상상계를 핑계로 서로 모여서 우리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나올 책에 대해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단편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TV 시리즈물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나눕니다. 소설가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설가라는 직업은 어떻게 보면 외로운 직업이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서로 비슷한 동일한 어떤 그 글쓰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인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고 그리고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든든한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서미애 작가님은 그 잘 자요 엄마라는 작품, 그 영국의 범죄자 메리벨 사건에서 영감을 얻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주로 영감을 어디서 얻으세요? 그러니까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도 뭐 글을 별 하찮은 글을 쓰고 있지만 항상 그런 강박이 있거든요. 영감을 얻기 위해 공연도 많이 보고 뭐 이것저것 활동도 많이 하고 뭔가 그런 의식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으신지. 저는 작가가 아닐 경우에는 독자의 입장, 뭐 또 관객의 입장 이렇게 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하는데 그 영감이라는 것이 그 기다려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는 순간 내 곁에 와 있는 경우도 많고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저는 의식적으로 모든 감각을 열어놓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볼 때도 이게 막 분석을 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책을 볼 때도 아, 이 작가는 이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었지?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되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독자로 그냥 이 작품을 보는 한 명의 독자로서 그냥 푹 빠져서 이 작가가 하는 이야기에 그냥 저는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봐요. 그냥 그 소설가가 저한테 권하는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그 인물이 마치 내가 보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다 보면은 그 뭐랄까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더라고요. 작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지 찾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찾기보다는 뭔가 색안경을 낀다거나 아니면 돋보기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온전히 즐기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길을 가다가도 공원에 뭔가 이상한 그 공원에 어울리지 않은 어떤 도구 하나가 떨어져 있으면 그런 것부터도 출발을 하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아주 미묘한 어떤 틈들이 보이면 저것이 왜 저 자리에 있지? 누가 갖다 놨지? 아니면 저것을 갖다 놓음으로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지 앞으로? 이럴 때 이제 상상을 막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작가들이 막 무슨 영감을 기다려서 아침 일찍부터 막 이렇게 책상 앞에 앉을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 순간을 온전히 다 느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도 저는 이제 어젠가 막 좀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럼 비가 그 많이 오는 와중에 저희 집 복도 쪽에 있는 창문이 이렇게 덜컥덜컥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가보면 이제 물론 문이 채 안 닫혀서 나는 소리인데 이게 누가 들어와서 미처 안 잠궜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상생활 무엇이든지 내가 낚아채려고 많은 투망질을 해놓으면 거기서 뭔가 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슬슬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제가 한국에 출간된 막심 작가님 책을 다 읽었거든요. 최근에 읽었어요. 이 대담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잘 쓴다. 가이아 이론 같은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좀 깜짝 놀랐는데 그냥 드리는 말씀이 정말로 안타깝게도 막심 작가님의 책은 한국에 거의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한 출판사에서 몇 건이 나오고 그마저도 다 절판됐고 현재는 그 이후로 책이 전혀 안 나오는 상태예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안 나오는지, 이렇게 재밌는 책이 왜 계속 절판된 상태로 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계기가 있다면 충분히 한국에 소개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에 꼭 소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근 10년 사이에 작가님이 쓴 작품 중에 이 작품은 한국 독자들이 꼭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책을 한 권만 짧게 소개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에 출간될 수 있도록 저희 출판사에서라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난 몇 년 동안 여기에서 제 작업에 굉장히 몰입하고 있어서 한국에서의 제 책의 출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조금 시간이 더 많고 또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나 또 이렇게 번역 업무를 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의 출판사들과 혹시 얘기하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제 책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꼭 그걸 지지하고 꼭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도 직접 홍보를 할 의향도 있고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으니까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국 영화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살인의 추억을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흥미로운 나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충족시키고도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출판사가 제 책을 출간할 의향이 있다면 제가 한국에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한국의 작가들도 프랑스에 소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작품 중에서 독자들이 관심을 만할 작품들이 있다면은 스릴러도 좋겠지만 또 인간적으로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그런 모험 소설입니다. 그래서 해리포터처럼 이런 청소년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모험을 하는데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몇 권들은 한국에서 출간이 됐고 이 다른 세상은 시리즈인데요. 연작 소설인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어떤 어린이였고 그래서 그 어린이에서 지금은 어떤 어른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의 서로 다른 시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소설입니다. 굉장히 한국 독자들을 만나면 좋을 것 같고요. 심리적인 부분도 들어있고 굉장히 흥미로운 소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한국에 방문해서 제가 직접 제 소설들을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한국에 오셔서 한국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 지금 쓰고 있는 프로젝트 듣고 독자분들 질문을 좀 받는 걸로 할까요? 서미애 작가님 먼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영 연대기의 마지막 편을 지금 쓰고 있고요. 출간 예정 같은 게 있나요? 출간은 아마 내년 초에 될 것 같고 내년 초에. 이제 프랑스에서는 10월 7일 날 모든 비밀에는 이름이 있다 책이 출간될 거고요. 내년에 아마 그 다음 작품도 그래서 다행히도 프랑스에서는 하영 연대기가 3권 다 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의 스케줄로는 내년 지금 앞에 있는 책이 지금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출간된 이 책이 지금 1편이 출간됐고 이게 작년에 책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가을에 2권이 나오고 내년 9월에 3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집필 스케줄은 일단 아마 신문 연재를 하나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 연재가 기획되고 있고요. 네, 스릴러고 역시. 그다음에 제가 이제 24년에 그 추리작가로 데뷔한 지 30주년이 돼요. 그래서 내년이 올해가 30주년이요. 아니요. 내후년이 되겠죠. 내후년이.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그 작법이라든지 저의 추리를 쓰면서 겪었던 일들 이런 에세이 같은 것을 신간을 내면서 전작이 아마 그 출간이 될 것 같아요. 작법에 관한 에세이 하면서 그동안 제가 30년 동안 썼던 작품들이 전부 다 전집 형식으로 한 출판사에서 지금 엘릭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저의 가장 큰 최근 앞으로의 이제 그 진행할 작품들이죠. 네. 네, 막심 작가님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추리 소설의 마지막을
집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프랑스에서 수사관들이 유럽 전역을 여행하면서 이렇게 겪는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스릴러 소설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제 좀 공포스러운 것은 아니고 좀 더 형이상학적인 그런 내용으로 삶에 대한 의미를 다루는 그런 소설을 시리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프로젝트 있는데요. 내년부터 집필에 들어갈 것 같고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는 TV 드라마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미애 작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작가님 작품이 지금 프랑스에 출간이 된 거죠? 굉장히 읽고 싶거든요. 네, 출간이 됐고요. 마땡깔뮤라는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고 그 출판사가 지금 한국 장르 작가들의 작품들을 전문으로 내는 출판사예요. 그래서 아마 장르 전문 서점에 가시면 한국 작가들 코너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거기서 책이 1권이 지금 나와 있고 10월 7일 날 2편도 나올 테니까 그것도 같이 봐주세요. Formidable, je vais les lire. 네, 멋지네요. 제가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두 분 작가님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궁금하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프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제가 이런 행사를 진행해 보면 항상 이제 첫 질문이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첫 질문이 나오는 것이 항상 어려워서 이렇게 할까요? 맨 처음 질문하시는 분은 이 책을 이거 뭐 제 건 아닌데 이 책을 제가 드리는 걸로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정가가 2만 원이고 그리고 이 책에 서미애 작가님의 친필 사인을 받아가시. 이 책도 뭐 제 건 아니지만 그래 상관없죠. 서미애 작가님의 친필 사인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할까요? 네. 질문. 네. 잠깐만요. 추천하시는 책 있으시면 막심 작가님께서 다른 세상 말고도 추천하는 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미애 작가님께서도 그 막심 작가님 책을 낼 때 이제 노블만에서 책이 나오는데 제가 약간 내적인 친밀감이 있어요. 막심 작가님한테. 왜냐하면 제가 그 책을 냈던 출판사가 막심 작가님의 책을 막 내고 있을 때쯤이어서 저희 편집자를 만났을 때 저희 출판사에서 새로 나온 책입니다 하고 한번 보세요 하고 준 게 막심 작가님의 악의 연대기 3부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벌써 한 지금 10몇 년 됐죠. 그때 봤죠 그거를. 그래서 나랑 같은 출판사에서 이러고 이제 봤는데 지금 절판되긴 했는데 그 중고 서점에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막심 사탕 작가님의 진 면목을 보시려면 그 악의 연대기를 쭉 악의 영혼하고 뭐 그걸 쭉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께서 추천해 주시는 작품이 있으시다면 네. 저의 작품은 잘 자요 엄마를 제일 우선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게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저의 대표작 겸 뭐 제일 인기작이 되어버려서 그리고 이제 또 그게 그냥 한 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사실은 독자들이 계속 그 작품을 쓰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잘 자요 엄마만 쓰고 그 뒤를 쓸 생각이 없었는데 그 처음에는 한 권만 네 쓰실 그냥 생각이 단행본을 끝냈는데 독자분들이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그런지 너무 궁금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첫 번째 잘 자요 엄마에서 하영이 11살인데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 궁금하다는 독자들의 말에 따라서 저도 과연 얘가 크면 어떻게 될까
저도 막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 원하면 써야지 뭐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모든 비밀에는 이름이 있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하영이 중고등학생이 된 청소년이 된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그 하영이 어린이 된 얘기. 네, 어른이 돼서 이제는 연쇄살인마가 됐죠. 네. 어릴 때 11살 때 10살 때 이미 뭐 2건의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어른이 돼서 얘가 어떻게 과연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것까지 쓰고 있으니까 잘 자요 엄마 한 권을 사서 보시면 3권을 사서 봐야 되는. 네, 저 추천합니다. 잘 자요 엄마. 네, 잘 자요 엄마를 일단 보시죠. 네. 또 제가 막심 색당 네네. 작가한테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 네. 저 사실 제가 듣기로는 프랑스에서 제일 성공한 스릴러 작가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때 활동 범위가 프랑스 쪽보다는 오히려 미국 쪽에서 훨씬 더 많이 뭔가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양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악의 연대기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가 아니고 미국이 배경이잖아요. 그렇게 작품을 준비하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해요. 저는 프랑스에서 자랐지만 미국에도 자주 갔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청소년기에도 자주가 났었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나라이고 거기에 가족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문화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 때 제가 미국 소설가들도 또 잘 알고 그래서 그 책을 쓰면은 프랑스나 미국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악의 연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 연쇄 살인범이 미국의 살인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게 좀 더 그럴듯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범죄, 악, 연쇄살인범이라는 것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미국에 가서 경찰들도 만나고 자료조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미국을 좀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이나 그 연쇄살인범의 가족들을 만나서 조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구상을 할 때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프랑스에 좀 더 적절한가, 프랑스에서 벌어졌을 때 좀 더 의미를 더 잘 전달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 국제적으로 좀 다른 나라의 그 배경을 두는 게 더 적절한가라는 부분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배경이 되는 국가를 결정을 하기도 하고, 책에 따라서 유럽의 국가들이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가장 잘 구현이 될 수 있는 배경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군요.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하나 할까요? 그 서미애 작가님 원래 시를 써서 등단을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신 거죠? 네. 저도 이제 국문과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1학년 때 그 교수님이 시인이셨어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시를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아름답다고 쓰면 안 되고 예쁘다고 쓰면 안 되고, 읽는 사람이 아름답게 느껴야 되고 예쁘다고 느껴야 된다. 아름답다고 쓰지 않고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작가로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런 기술이랄까 방법을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집을 많이
읽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시집은 많이 읽지 않았지만 서명희 작가님 이력을 조사하다 보니까 시로 이제 시로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셨고 이후에 이제 방송 작가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소설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게 궁금했어요. 시를 읽고 시를 쓰는 것이 현재 소설을 창작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좀 막연하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됐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일단은 제가 많이 듣는 평가 중에 하나가 문장이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시는 압축을 많이 시켜야 되고 의미 전달을 그 짧은 거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소설가들하고는 저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시를 쓰듯이 사실 시를 쓴 친구들은 문장이 좀 달라요. 리듬이 있죠. 리듬이 있고 그다음에 비유와 묘사와 또 은유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훈련된 문장들이 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는 되게 시가 제가 쓰는 소설에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도 썼어요. 드라마 지금도 이제 뭐 진행하고 있는 작품도 있고. 근데 이 영화나 드라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스릴러를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장면의 압축, 그다음에 캐릭터를 구축해 나가는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영화나 드라마는 사실 영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그 캐릭터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그 스릴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영상을 보듯이 사실은 독자들이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쓰는 작가들도 마치 영상을 보여주듯이 굉장히 장면이나 이런 그 묘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작가 지망생이나 후배들한테 소설을 쓴다고 해서 소설만 쓰지 말고 영화 공부도 하고 드라마, 시나리오 이런 쓰는 공부를 좀 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얻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나의 소설 쓰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글쓰기든지 저는 사실 그 주로 쓰는 것이 스릴러인데 번외로 쓰는 것들은 다 이 스릴러를 잘 쓰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막심 작가님한테 뭐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스티븐 킹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어느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스티븐 킹 외에 다른 작가들 꾸준히 찾아서 읽는 동시대의 작가가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Oui, en fait, il y a énormément d'auteurs. Alors, beaucoup d'auteurs américains. 미국 작가들의 작품도 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이고요. 스릴러만 읽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는 다니엘 레이 폴럭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그 농촌이나 이런 부분의 그 배경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들을 쓰고 있고요. 프랑스 작가들도 많이 좋아하는데 젊은 작가들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그랑제 같은 그런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프랑스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릴러만 읽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문의 책들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분석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책 읽는 독서의 즐거움 자체를 느끼려고 좀 많은 종류의 부문의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요. 1시간 반 동안 두 분 작가님 대담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두 분 작가님 오늘 어떠셨는지 상대방 작가분에 대한 소감이랄지 아니면 오늘 오신 분들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듣고 끝내는 걸로 할까요? 서명희 작가님부터. 네, 사실 막심 사탕 작가님이 초청이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먼저 손들고 제가 대담하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 전에 팬이기도 했고 또 제가 이제 프랑스에 책을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 궁금한 것들도 있고.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네, 아까부터 제가 계속 화면상으로. 네. 그 배우도 하셨다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서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작품에 대한 이야기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직업을 하면서 공동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서로 공감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웠고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프랑스에 자주 이제 가게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가을에 프랑스를 갑니다. 사인회도 하셔야 돼요. 네, 프랑스를 갑니다. 일단 제가 11월에 가기로 예정이 됐고요. 그래서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가서 아 여기가 막심 사탕께서 사시는 곳이구나 좀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되게 많이 반가웠고 여기 독자분들에게도 사실은 이렇게 작가들이 속 깊은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11월에 잘 한번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이제 오셔서 프랑스에서 어디에서 사인회를 하시면은 제가 자세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서명희 작가님의 책을 저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고 제가 그 전에 꼭 읽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좋았고요. 사실 제가 정말 한국에 가서 직접 이런 대담 시간을 가지면 좋았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고 프랑스에서 작가님, 서명희 작가님과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고 저도 조만간 한국에 올 기회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큰 영광이고 저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작가들에게 직접 얘기를 듣는 시간 굉장히 소중하죠.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 작가분의 책을 읽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게 아닌가. 책을 읽다 보면 계획된 대로 진행하는 것보다 갑자기 튀어나온 계기를 통해서 이 책은 정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얘기를 하는구나. 정말 좋은데? 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되게 소중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서명희 작가님의 책은 예전부터 쭉 읽어와서 팬이었지만 막심 작가님의 책은 이번에 읽으면서 정말 여러 번 감탄하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 좀 활발하게 소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도 한번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고 혹은 주위에 권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것으로 오늘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